원룸 생활을 쭉 이어오던 나는 2년 전 좀 더 넓은 공간을 찾아 빨간 벽돌집 1층. 방 2칸의 작은 거실이 딸린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 2층에는 40대 중반의 부부와 중학생 딸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나 밤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왔는데 윗집에서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에 참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새 야근으로 피곤이 쌓인 데다 소음에 짜증이 가득해진 나는 결국 윗집으로 올라가 따지기로 결심했다. 문을 두드리니 문이 열리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어머, 총각,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듯 웃고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고 마른 체형에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마치 중년의 미인이라 할 만한 분위기였다. 예의 차리며 이야기를 꺼내자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저 야간 일을 하다 보니 낮에 자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주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안하다며 아침에 집에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알고 보니 코로나로 다니던 체육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운동을 하고 있었단다. 주인 아주머니는 노란색 레깅스에 흰 티셔츠를 입은 채였고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어딘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다. 시간 되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할 테니 들어와요. 그녀의 권유에 홀린 듯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슬쩍 물으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호호호. 총각이 내 나이를 묻는 건 또 오랜만이네. 올해 45이야. 그녀는 나를 귀엽게 바라보며 말했고 자연스레 나도 한마디 덧붙였다. 계약서에 33이라고 적었는데 그렇게 안 보일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아줌마가 제 또래 같으세요. 젊고 아름다우셔서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잘생긴 총각이랑 오누이처럼 지내보자고요. 손해볼 건 없잖아.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올해 33살의 총각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때 결혼하지 못하고 이 나이까지 혼자 지내게 되었네요. 전문대 전기과를 졸업하고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서 20대 후반부터는 종합병원 시설관리팀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주로 이혼한 친구와 동네 호프집에 자주 가곤 하는데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호프집 주인은 40대 돌싱녀 2명과 함께 동업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미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몸매가 끝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동네 장사다 보니 우리처럼 자주 가는 손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술도 함께 마시고 영업이 끝난 후에는 노래방에 놀러 가기도 했죠. 친구는 그중 한 아줌마와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은 호프집의 남자 손님이 대부분이었고 반대편 구석자리에서 괜찮아 보이는 여성 2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여자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녀들을 쓱 스캔한 뒤 아줌마 치고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며 신나하더군요.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도 1년 가까이 여자 손목 한번 못 잡아본 처지였기에 더 이상 따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그 테이블에 간 지 5분쯤 지났을 때 나를 향해 마구 손짓하며 오라고 하더군요. 어떤 여자들일지 궁금해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총각. 내 얼굴을 알아본 건 바로 주인 아줌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럼 이분이 총각의 친구겠네. 총각이랑 이렇게 만나네. 호호호. 부끄러워서 어쩌냐. 그건 저도 피차 일반 아니겠습니까? 주말인데 남편은 밤낚시를 나가고 딸은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며 혼자 심심해 한잔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그녀에게 거머리처럼 붙어 꼭 같이 한잔하고 싶다고 하니 아줌마가 수긍해 주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아줌마 옆에 앉아도 되죠? 그녀는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파트너 되는 거야. 파트너요? 하하하.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좀 이상해지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는 벌써부터
파트너가 정해졌냐며 놀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남자라면 경계할 법도 했겠지만 평소에 누나라고 장난도 치던 사이여서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진한 농담도 주고받고 진실 게임도 하며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주인 아줌마의 친구가 2차로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해서 새벽까지 함께 놀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예 모르는 여자였더라면 다시 안 볼 생각으로 대담하게 접근했겠지만 노래방에서 아무리 즐겁게 놀았더라도 더 이상 작업을 걸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랑 데이트한 거니깐 집까지만 손잡고 가요. 그날 친구는 아줌마 친구와 따로 나가더니 일이 잘 됐는지 가끔 만나기로 했다며 자랑하더군요. 나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퇴근할 무렵 주인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총각, 뭐해? 오늘도 신랑이 낚시를 갔는데 약속이 없으면 자기랑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녀는 신랑과의 갈등으로 대판 싸웠고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분이 많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들어가니 아줌마는 멋을 부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천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비록 밤이었지만 7월 하순의 폭염 속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비교적 큰 횟집에 들어가 방 하나를 얻고 모든 회를 시켰습니다. 회가 나오고 소주를 한 잔씩 주고받다 보니 1시간 만에 2병이 넘게 비워졌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우리였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점점 더 술의 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리더군요. 아줌마도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어디에 좀 앉아 술을 깨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쉴 곳을 찾았지만 적당한 장소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씩 사서 차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폭염과 술 기운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차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정원이라는 숙박업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술김에 아줌마에게 저기 가서 찬물로 씻고 나면 술이 좀 깰 것 같은데 가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데 총각이랑 어떻게 가라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장난기 발동이 되어 그럼 나 혼자 다녀올 테니 아줌마는 차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해요라고 했더니 그녀가 혼자 있기 무섭다며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죠. 나 총각 믿는다. 그날 이후로 아저씨가 밤낚시 가는 날마다 아줌마와 나는 술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5시경 또다시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저씨가 낚시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그녀가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워낙 위중해서 아마도 며칠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허구한 날 낚시만 다니더니 낚시 때문에 가버리는 거야. 나랑 수진이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어쩌란 말이에요. 그녀의 신세 한탄은 응급실을 가득 메우며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3일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아줌마가 더욱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동안의 정 때문인지 연민 때문인지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퇴근 무렵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픽업해 다시 차를 몰고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접대 때문에 한 달에 2번 가는 곳인데 주방장인 사장의 음식 솜씨가 깔끔하고 맛도 담백하여 때나 유명한 맛집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소주를 시켜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나 오늘 많이 취하고 싶은데 회는 아직 몇 점 손대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혼자서 소주 한 병을 거의 비워버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녀가 이리도 취해가고 있는 걸까요?
일찍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너무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된 신세 한탄일까요? 취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오늘은 내가 확실히 책임질 테니. 호호. 책임진단 말 괜히 듣기가 좋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태 씨, 나 잠시만 안아줄 수 있어? 짧고 강한 의미가 담긴 그녀의 음성이 내 귀를 강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울기 시작하더니 내 품에 안겨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3개월 뒤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잘 맞는다고 하며 동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제안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중학생 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동거를 해도 괜찮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잘 통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녀가 아직 아픈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